그 바타유 하는데 바타유 한 3번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뭐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되는 책은 많지 않더라고요. 조르주 바타유고 대표작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해설서죠. 우리들 해왔듯이 해설서인데 저주의 몫이란 거는 이따가 절판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안 팔렸다는 얘기겠지. 저주의 몫 원판 자체, 그러니까 총 기본판은. 그리고 에로티즘이란 건 지금 리능사에서 1998년인가 좀 나온 게 아직도 초판이 안 나갔는지 그건 절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40몇 불이 나가고 꽤 두꺼운 말이죠. 요건 이제 유기환이라고 하는 분이 외대 불어과 교수시던데 조르주 바타유의 이제 그 유명한 저서인 저주의 몫과 에로티즘을 이제 요약한 해설서입니다. 근데 글을 상당히 맛깔나게 잘 썼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잘 읽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그것뿐 아니라 소설도 썼어요. 뭐 소설은 몇 번 번역돼 있어요. 화가 모네하고 마네 할 때 마네 아시죠? 그 마네라는 소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에로스의 눈물인가 그런 소설도 있는데 마네라고 하는 소설은 또 이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해 스님 아니고 마네입니다. 마네 프랑스어가 마네. 그건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그 이북으로 좀 받아놨는데 아직 읽지 못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에로티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우리가 보면 에로티즘 하면 좀 이렇게 성적인 걸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이분이 성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에로티즘이라는 이제 남녀 관계에서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어떤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의 순간만큼은 완전한 증여의 순간이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자기의 몸을 내준다는 거죠. 그런 증여가 모든 세상 문화와 경제의 기본 원리가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에로티즘을 말하는 건데 그걸 설명할까지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프로이드도 비판하고 성적으로 모든 정신분석을 풀어내려고 했던 프로이드도 비판하고 또 우리 뭐 킨제이 보고서라면 잘 알잖아요. 뭐 통계로 딱 해놓은 거. 지금도 뭐 이 성상담하는 교수들이나 뭐 라디오에 나와서 전문가들 킨제이 보고서 엄청나게 인용하잖아요. 난 뭐 킨제이 보고서 읽은 적도 없지만 뭐 웬만하면 그걸 다 들어서 뭐 킨제이 그러면 굉장히 신뢰가 가잖아요. 그것도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성상담하는 사람들이 킨제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킨제이가 이 바타유가 킨제이를 비판할 정도니까 정말 이 사람도 1967년인가 고인이 될 분인데 그 정도 사람이라는 얘기하냐가 킨제이. 그러니까 킨제이 뭐 프로이드 다 까면서 이제 자기만의 에로티즘에 대한 독특한 이론을 세우죠. 그래서 그 소설을 읽어본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저는 아직 이북으로 받아놨는데 안 읽어봤는데 굉장히 막 야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막 변태적이고 좀 그런 묘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증여, 주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이제 보여줬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있어요. 현대 프랑스 철학사라고 하는 책인데 그 번역서가 아니라 한국 프랑스 철학회라는 데 엮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쫙 해놨어요. 그리고 창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창작과 비평사가 이제 출판사가 창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창비에서 나왔으니까 굉장히 좀 진보적인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했겠죠. 이 사람도 굉장히 진보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르주 바타유가 없더라고요. 여기 다 있는데 뭐 락강도 있고 다 있는데 데리다도 있고 둘레즈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바타유가 없더라고요. 야, 이게 그냥 정통 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철학자가 아닌 거예요. 소설가고 예술평론가고 또 뭐 그림도 좀 그래도 화가고 뭐 또 그냥 사상가라고 말해 철학자고 안 하고 특히 철학자의 범주에 넣을 수가 없는 게 철학자들의 카테고리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조주의다, 뭐 합리주의다, 뭐 경험주의다 카테고리화가 되는데 이 사람은 어디 집어넣을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마 철학자들이 그래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더라고요. 뭐 제가 오늘 페어 때도 올렸지만 강신주 우리 선생님이 안 좋아하시는 강신주 강신주도 이 철학적 시읽기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 바타유의 그 에로티즘과 우리나라 시인의 그 박종대라고 하는 시인 박종대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풀어나갔더라고요. 그 깃발 서럽게 펄럭이는 이제 그런 시로 이제 에로티즘과 박정대 시 이 책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 한 편 소개하고 그 시를 설명하기에 좋은 철학자를 소개하는 건데 이 바타유와 이제 박정대 시인인데 그 깃발 서럽게 펄럭이는데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19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쉽고 내용도 없어요. 별로. 아름다운 그녀에게 외상지며 살았었는데 내가 외상졌던 그녀의 입술, 해변처럼 부드러웠던 그녀의 허리, 뭐 쭉쭉쭉쭉쭉 그런 얘기들이 점점 이제 그게 좀 진해지는 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에로트립이라는 면에서 이제 이 시를 분석한 것 같은데, 뭐 한편으로는 금기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바타유가. 그 금기라고 뭐냐면 그러니까 변태적인 그런 성행위 묘사가 많은 것 같아요, 소설에. 그러니까 금기란 건 뭐가 우리가 일상적이고 루틴한 걸 벗어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왜 영화의 한 대사, 징역은 들어가는 맛이 아니라 나오는 맛에 사는 거죠 라고 했던 그 베테랑의 유명한 대사처럼 금기라는 건 사실 깨는 맛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를 지지에게 높게 평가하지 않은 건 금기가 없다는 거죠. 다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 사람은 이제 더 깊이가 없다고 이제 지지에게 스피노자를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분이 바타유가 그 에로티즘을 얘기하는 것은 금기를 깨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모든 걸 깨야 된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 싹트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철학적, 세계적 고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끌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대 철학자들에게도 굉장히 대접을 못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르트르 잘 아시잖아요. 실존주의. 사르트르는 이것을 완전 광인, 미친놈이라고 불렀고, 또 브르통이라고 그러긴 유명하지 않은데, 저도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브르통이라는 사람하고는 처음에 이제 같이 초현실주의라는 걸 시작했다가 둘이 갈라서게 된 거예요. 이제 브르통이라는 사람은 초현실주의로 가고, 이 바타유는 그냥 초현실주의를 버리고, 관념적인 걸 싫어하는데, 뭔가 금기를 좋아하고 뭔가 일상적인 것을 배격하다 보니까 초현실주의에 빠졌는데, 초현실주의 저것들도 완전히 관념화되어 있고 거기에 또 완전히 뭐 그걸 루틴으로 생각하는 놈들이다 라고 하면서 갈라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또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뭐 이제 맨 처음에 브루통이 바타유를 뭐 저거 뭐지 이제 정신 이상자다 막 이렇게 비판하니까 이 바타유가 그 브루통을 향해서 시체라는 글을 썼어요. 너는 빨리 저기 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모욕적으로 뭐 시체들하고 나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요, 당시 프랑스 철학자들이 굉장히 자기들끼리 독설이 심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만의 특징인지, 뭐 사르트르도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온 푸코 있잖아요. 푸코가 이제 미셸 푸코가 이제 금기에 대해서 많이 다루죠. 그래서 뭐 감옥에 관계된 것들 많이 다루고, 또 뭐 그런 미친 사람들에 대한 연구 많이 하고 그랬는데, 푸코가 19세기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푸코가 이제 축혀 세웠죠. 이 바타유를. 푸코 덕분에 이제 바타유가 더 유명해진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다 뒤집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뒤집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온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바타유의 특징인데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하나는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그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에르토리코, 미국에도 푸에르토리코 가서 이제 빈민 사역도 하던 분인데, 결국은 이분이 이제 파괴라고 그래야 되나? 결국은 천주교로 나왔어요, 가톨릭도. 가톨릭은 교권제 되는 게 싫어. 근데 이분도 이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인생을 살다 간 분이죠. 이분이 이제 바로 그런 걸 했죠. 성장이 멈춰야지 세계가 산다. 이런, 우리가 너무 성장 지상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이제 비판을 했고, 성장이 멈춰야지 산다는 것이고, 또 이 젠더라는 책도 요즘 우리나라의 그 페미니즘이나 젠더 이론에서 보면 굉장히 좀 보수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성을 페미니즘적으로 안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이 책을 읽고 나서 페이스북에도 올렸었는데, 나랑 생각이 비슷한데 나는 가면 못 쓰겠다. 1, 2치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번역도 해주고 하는 거지, 좀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보기에는 약간 거슬리는 장면인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거는 뭐 평등인데, 하나님으로도 창조될 때부터, 여기서 창조는 이제 관념적인 창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세계관이 남녀가 차별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 서로 존중하는 거다. 약간 그런 식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보기에는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사실 좀 그렇잖아요. 엄격하게 생물학적 차이가 있고, 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굳어준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출발점일까라는 것도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요즘 막 그러다 큰일 나죠. 요즘 그런 말이 하면.
1, 2치 정도 되고 그 정도 명성이 있고 평생을 정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고 빈민들과 함께 살고 했던 명성이 있으니까 이제 용서받은 거지. 요즘 이런 짓 다 큰일 납니다. 이분도 뭐든지 도착적으로 뒤집어서 다 보려고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성장하지 말라는 거고. 요즘은 이제 그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 현대 자본주의나 현대 민주주의하고 참 잘 맞는데, 요즘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죠. 그래서 이제 그 아티아이도 그런 말을 하는데, 뭐냐면 결국 종교개혁이,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완전히 성장치상주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뭐냐면 루터나 칼빈이 금욕을 강조했잖아요. 금욕. 그래서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중심의 어떤 약간의 뭐 가톨릭 신부 사제가 있고 일반인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만인이 평등한 사제니까 그 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 뭐 내가 뭐 백정이는 그런 말, 캐제 만드는 그 고기 이제 치즈 만드는 사람이죠. 캐제만 아니면 그냥 캐제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낙농업자는 낙농업자로 사는 것이고 목공이면 목공대로 사는 것이고, 거기서 콜링이라고 베르풍이라고 하는 독일어인데요. 콜링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신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신교의 특징이니까. 근데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정착하는 데는 굉장히 공을 세웠던 건 사실인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타유는 벌써 이 책은 뭐 4, 50년, 60년 전에 쓴 책이 뭐예요? 7, 80년 전에 쓴 책인데, 거기서 그 당시 자본주의를 보고도 바타유는 걱정을 하면서 이런 경쟁 문화가 생기고 성공 신화가 생긴 것은 다 이 개신교 때문에 생긴 거다, 종교개혁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때는 그 개신교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가톨릭계 학자들이 오히려 더 진보적이 되고, 뭐 우리 127 신부님도 돌아가시죠. 오래되긴 했지만.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영국의, 그냥 이 사람은 신부도 아니고 영국의 가톨릭 작가예요. 근데 발터 베냐민 또는 혁명적 비평을 향하여라는 테리 이글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제가 또 이제 테리 이글턴한테 좀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은 없어요. 근데 모든 책을 엄청나게 독서량이 많고 그 책에서 하나의 주제를 삼았고, 여기서 뭐라고 했는데 뭐 여기서 뭐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이론을 끌어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가톨릭 신자고, 이런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뭐 가톨릭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자기는 가톨릭성을 이제 보존을 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 사람 책에 이제 반대자를 위한 초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책을 가져 나오려다가 어디 꽂혀있는지 몰라서 못 찾았는데, 그 책도 참 재밌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반대자의 초상이듯이 뭐냐면 그냥 반대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든지 한번 삐딱하게 모든 게 그야말로 문명의 지름길이고 철학의 지름길이라는 거지. 반대자의 초상. 그래갖고 그것도 수많은 예들을 어디 문학작품, 철학작품, 뭐 심지어는 뭐 영화 대사 이런 거 다 끌어나와가지고 반대자의 초상이라는 책을 썼고요. 저한테도 요새 또 이제 테리 이글턴 책이 잘 읽혀요. 막 이론서가 아니고, 그럼 우리나라에 번역 안 된 책들도 있어요. 이 사람 소개한 책 중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구나라고 해서 한 번쯤은 그 사람의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해보기도 하고, 우리에게 낯설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 학자들 이름 나오거나 뭐 소설가들 이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좀 비슷하다. 이 바타유랑 그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도 이 사당에서 한 2년 전에 한번 공부했었죠. 발터 베냐민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이제 독일의 그 독특한 집안이죠. 발터 베냐민도.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엄마는 개신교인이었어요. 그런 조합이 많지 않았는데 19세기 말 그때는 유대인들이지만 다 유럽에 동화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유대인끼리 살아야 돼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이 사람은 이 기독교 문화와 유대교 문화를 다 같이 간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시 막시즘을 또 이제 접목을 했죠. 근데 보통 막시즘은 밑에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냐민 같은 경우는 전통이나 과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상부 구조의 가능성. 그러니까 철학자니까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나 신의 존재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뭔가 사회는 연명이 내려오는 상부 구조, 상부만의 그런 어떤 사상적 체계가 있다. 그것이 결국 우리 문화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다. 그것만으로 결정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안 미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었죠. 근데 발터 베냐민은 또 부잣집안이 됐던 거야. 아버지가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룸펜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맨날 파리 가서 뭐 살롱에 다니고 그 파리 살롱 문화 알잖아요. 매춘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던 그리고 뭐 아케이드라 그래서 일단 뭐 종합 뭐 오락실 같은 거죠 일종의 아케이드 다니고 뭐 그러면서 이 그 당시 문화가 왜 이런 문화가 성립됐나를 이제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이로 보면 발터 베냐민이 바타요보다 한 20년 정도 아니야, 한 10년 정도밖에 안 빠른 것 같아요. 정확히. 이 사람은 1897년인데, 이 사람은 1944년에 죽었는데, 50세인가에 죽었으니까, 거의 많아봤자 한 10살? 그 정도인데, 사실은 저는 바타요가 그래서 베냐민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베냐민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바타요가. 웬일로. 이제 이 사람도 에로티즘, 그러니까 뭐, 파리의 무슨 매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뭘 집어내고, 문명사적으로 뭘 집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발터 베냐민이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고 베냐민 독일인데 40대 후반이고 50대 초반에 죽었으니까 베냐민이 몰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알았어도 저도 저 독일에 돈 많은 그 유대인 룸펜놈 끌고 욕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 사람은 또 엄청나게 또 불우한 가정에 자랐거든 바타요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건 뭐 자세하게 모르죠. 근데 저는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보면 글의 진행을 보면. 베냐민도 뭔가 이제 뒤져보려고 하는데 굳이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이 사람은 그나마 전통, 그러니까 베냐민이에요. 여기 베냐민, 이 테리 이그턴 말고 베냐민은 뭐 전통이나 기존의 그 유대 기독교 역사관, 세계관 같은 것들을 자기가 무신론자지만 유신론적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그 세계관으로부터 모든 것을 따오려고 했었고 뭐 우리 몇 번 우리 그림 봤잖아요. 새로운 천사라고 이상하게 애들 만화 같은 그림인데 그게 완전히 그 지적의 그 그림을 높이 평가하면서 발터 베냐민이 맨 처음에 높이 평가했지만 그걸 지적에 소개를 했었죠. 그림 얘기는 나중에 시간 난 하기로 하고 그랬던 것. 어쨌든 발터 베냐민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직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보는 사람들이고요. 그게 아마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세상을 이렇게 남들이 보는 것과 달리 봐야지 직당이 풀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컴퓨터에 웃고 계신데. 지난주에 설교 때는 아예 저희 교회를 데리고 까셨던데. 열심히 들으셨구나. 그래서 교인을 얘기 안 한 게 어딥니까? 옛날에 했었는데. 교인 몇천 명 되는 교회가 한 몇십 명 되는 교회 때 까이면은 이거 뭐지? 계란으로 바위치는 건가? 뭐 이런 느낌 좀 드는. 치지도 않아. 계란 아까워. 진짜 우리 교회보다 더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죠. 자, 그렇게 이제 바타요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897년에인가 그러는데요. 아버지가 매독이 걸렸고 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 자세히 안 나와요. 본래 선천적인 장님이었는지 아니 매독이 왜 그때는 페니실린 도구를 대니까 한번 걸리면 뭐 장님도 되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매독의 장님이었고 엄마는 그것 때문에 늘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아버지는 안 죽고 또 이런 분들이 아주 오래 살아요. 엄마가 1915년인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뭘 하겠어요? 결국은 뭐 프랑스 사람이니까 남부 프랑스의 시골 사람이니까 동네에서 보고 자란 건 카톨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톨릭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뭘 해야 되지? 우리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어린 마음에. 저 죄에 빠진 우리 아버지, 매독에 걸려 걸린 우리 아버지, 엄마를 불행에 몰아넣은 저 아버지, 저분들을 어떻게 용서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어린 마음에. 그래서 가톨릭 신학교에 갔다가 25살 때 이제 자퇴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무신론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뭐 매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당시가 뭐 프랑스가 뭐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앞장서 있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뭐 아무리 프랑스라고 한들 그때 1916년 1900년대 1800년대 후반에 매독을 가진 아버지가 하는 것이 참 어릴 때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컸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성의 문제에 더 일찍 눈을 떴을 수도 있고 성에 대해서 더 정말 혐오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왜 아버지가 엄마한테 매독을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또 왜 저러나 이런 문제를 눈 떴겠죠. 그때 이제 무신론자를 선언하고 이제 또 철학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많은 책을 써내려갔는데요. 이분의 책이 뭐 한 10권, 15권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한국 기준이 아니라 보통 프랑스어 기준으로도 600페이지가 더 넘는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다작을 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했던 사람만이 틀림없는데 얘가 좀 산만하고 어디 다 건드리니까 산만하고 어떤 일관성이 없고 하다 보니까 당시 철학계에서는 이제 그래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비판할 만하게 했겠죠. 그죠? 영향력도 없으면 비판을 안 했겠죠. 영향력이 있어 비판하는데 미친 사람 소리 듣고 그렇게 이제 해왔던 겁니다. 이 사람은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그 세계의 세계관을 뒤집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어둡고 추한 면을 한 번쯤은 한번 까발려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을 한 번쯤은 까발려주는 것을 이제 일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공포감으로 혹은 비겁함으로 외면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소비를 비판하면서도 오늘날도 적용되죠. 우리가 뭐 가진 자들의 소비를 비판하면서도 그보다 규모만 작을 뿐이지 우리가 중산층인 우리들도 그런 소비를 흉내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엄청나게 까는 거죠. 너희들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똑같은 놈들은 아니냐. 부자를 비판하는 니들 똑같지 않냐. 이걸 깨지 않으면 문명은 폭발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무조건 생산성과 유용성, 그것이 참 중요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타이어는 뭐냐면은 생산적 소비와 소모적 소비가 있는데, 비생산적 소비. 이 책에서는 이제 제가 본 책에는 비생산적 소비로 번역을 했는데 또 다른 한국 책에는 소모라고 번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책은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분이 소모는 좀 번역에 문제가 있다. 말은 비생산적 소비가 좀 길긴 하지만 자기의 번역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는. 그 이유는 소모는 그냥 낭비 같은 거잖아요. 근데 비생산적 소비는 그냥 뭔가를 이거 좀 그렇다 근데 소모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비생산적 소비는 어쨌든 뭔가 의미 있는 소비라는 거죠. 근데 의미가 있으면 생산적 소비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포틀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포틀락? 이게 뭐냐면 이제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증여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증여론이라는 책인데 이게 뭐 여기도 처음으로 포트레츠를 소개한 거 있죠. 이 사람도 재밌어요, 근데. 여기 포트레츠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원어에 따라서. 포트레츠를 소개했는데, 이 모스의 증여론은, 모스라는 사람이 북미 인디안들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미국에 온 적도 없대요. 모든 문헌을 다 공부해갖고 제가 쓴 거야. 국화와 칼 쓴 게 누구죠? 베네투루스인가 뭐 하여튼. 그 한 번도 일본에 온 적이 없다며. 여기에 이제 그 수용소에 갇혔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일본에 온 적이 없어서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을 써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모습도 증여론. 그래서 북미 인디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인디안 원주민들의 문화를 봤는데 거기에 포트레츠라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 뭔가 선물한 거예요, 증여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판락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자기 걸 이렇게 먹게 싸와서 뭐 어디 구역 예배를 하든지 그럴 때 이제 같이 나눠 먹는 건데, 아니면 야외 예배를 할 때든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한쪽에서 일반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증여하는 거예요. 본래의 포트레츠 의미는. 그럼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뭐 부적이어도 좋고 시적이어도 좋고 B에서 증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오히려 자기의 지위를 향상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과시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제가 그 저주의 복 전부 원문을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번역본이라도. 그럼 이게 좀 악순할 것 같아. 그럼 A도 더 큰 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조그만 걸 주면 안 주니만 못한 거예요. 더 큰 걸 줘야 돼. 이게 계속 강조가 되면서 서로 이제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는데, 여기서 마타유가 주목한 부분은 이런 주고받는 거에 대한 경쟁도 뭐 없었다라고 말 안 해요, 물론. 마타유도. 근데 여기서 주목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것을 그냥 대가 없이 준대요, 대가 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는 건 정신적 대가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줘라.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주는 거예요. 일단 대가 없이. 여기서 이 증여화를 제외한 어떤 다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증여가 처음 시작되는 것은 뇌물하고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은 제가 뭐 부탁할 때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고하를 따지자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주는 게 뇌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증여는 이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증여는 항상 더 힘센 자가 베푸는 증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생산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생산적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자본주의가 살아나려면, 세계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려면 이런 포트레치 문화가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자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는 말 같지만 너무 오늘 자본주의라는 게 이 사람이 1967년인가 돌아가셨으니까 한창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는 1, 2차 대전은 다 경험한 분이죠. 1차 대전 어릴 때였겠지만.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후에 막 성장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그다음 뭐 초보적인 자본주의였을 텐데도 60년대, 그 50년대, 60년대 유럽의 자본주의를 보고 또 문제점을 발견했으니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를 보면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는 자본주의들이 망한다라고 했는데 망하기는 좀 신자유주의로서 뭐 망하기 일보 직전일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어쨌든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주는 게 이제 그 증여인데 증여. 근데 이제 그 모세의 증여로 해서 따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모세의 증여로 해서 배웠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모세의 증여로보다 한 단계 발전을 시켜가지고 모세의 증여가 하나의 문화 분석이었다면 이 바타유의 이런 이 저주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발전시켜서 경제 발전, 그래서 일반 경제라고 불려요. 일반 경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다지, 이것이 경제다. 그야말로 그런 의미 같아요. 우리 왜 이진견이라고 아시죠? 이진견이라고 그 제일 처음 쓴 책이 뭐더라? 철학자 굴뚝청소부인가? 서울대학 25살 때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지금도 엄청나게 그 철학 입문하는 친구들한테는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고, 근데 그것도 뭐 우리가 철학하면 이때까지 뭐 헤겔, 칸트 이런 거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연배가 나보다 조금 어릴 텐데 나랑 비슷하든지 뭐 그럴 때 그 당시에 그런 프랑스 철학자들에 대해서 그 정보를 어디서 그렇게 입수가 했는지 잘 썼어요. 근데 그 양반의 필명이 이진경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경제학이다. 그래서 필명이래, 필명.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래서 뭐 서울 무슨 대학이더라 뭐. 그 지금 서울대학 있고 서울시립대학인데 그런 종류의 대학도 아니고 그냥 무슨 뭐 서울 뭐 문화산업대학인가 좀 그럴까요? 서울산업. 응? 서울산업도 있어요. 서울시립대 말고요? 예. 하여튼 그건 뭐 근데 시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울. 근데 거기 교수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제야의 보수인 거지. 그러니까 뭐 학위도 이렇게 뭐 정식 학위도 아마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명문 학교에서 교수로 못 썼는데 내가 보기엔 이 양반이 굉장한 또 사상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수유너머라고 유명한 또 학술 공동단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뭐 강연도 하고 하여튼 뭐 조용히 잘 나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책도 여전히 잘 쓰고. 근데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일반 경제라고 했던 바타이가 말했던 것은 이진경 같은 이게 진짜 경제다. 일단 얘들은 뭐 제한 경제, 한쪽만 배불러준 제한 경제로 살았지만 이 증여의 세계관이 진짜 경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경제학 책 같은데 책 제목이 저주의 몫이냐? 이렇게 뭐 여기서 뭐 매춘 또 하여튼 뭐 등등등등 우리가 소위 말하는 B급 문화들이죠. B급이나 C급 문화들. 그 다음 여기 희생제의. 요즘 누가 희생제의가 있어야 되죠? 희생제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죽여서 자기의 신앙심을 표현하는 건데 요즘 뭐 한국에는 좀 희생제의가 남아있죠. 뭐 고사 돼지머리 자르는 게 남아있죠. 요즘 그것도 다 모형으로 하더라고요. 진짜 돼지머리 안 자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유럽에서 얼마나 저급한 걸로 보였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통해서 여기서 나온 세계관이 오히려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받은 영역이라는 거지. 근데 그 저주에게도 자기의 몫이 있다는 거지. 파트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딱 불어 제목을 보니까 이게 목이 파트 같아. 그냥 비슷하게 PART 비슷하게 쓰인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그 서민, 아까 말했던 베냐민하고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한 단계 더 나가냐면 이분이 종교 이론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건 한번 할게요, 저희가 종교 이론은. 희생제의가 있잖아요, 희생제의. 아까 말했던 희생제의. 그래갖고 아즈텍 문화의 예를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멕시코 문화가 아즈텍 문화잖아요. 거기서 아즈텍 신전 위에서 이제 잡아온 노예의 배를 가슴을 갈라고 신정 하늘한테 바치고 이러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의 생명을 다 버리는 행위라는 거지. 이제 저는 그 몇 해 전에 페루에 갔을 때 이제 그 페루는 뭡니까 잉카죠. 그 잉카 거기 재단에 가보고 그랬는데 뭐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뭐 그 잉카가 전성기 때는 그 거기서 뭐 제의를 지내면 그 냇물이 조금만 흘러요. 재단 위에서 이제 그 냇물에 피가 하루 종일 그치질 않았다는 게 이제 그만큼 이제 번성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또 페루나 이런데 남미가 스페인한테 이제 그 학살당하고 원주민들이 거기다 죽고 해서 지금은 가보면 대부분 뭐 스페인계 사람들이 사회 상부층에 있지, 원주민들은 왜 많은 사람들의 유전자는 개선이 되는데 그분들은 여전히 작죠. 남자가 여자건 한 130, 140cm로 하는 키가 여전히 그래요. 그리고 뭐 애 둘셋씩 없고 뭐 그야말로 조악한 공산품 팔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느끼면서도 스페인이나 이런 가톨릭 문화권의 그런 남미 침범을 정당화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들도 잘한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람을, 그게 옛날에 심청시대도 아니에요. 심청이 시대도 아니잖아. 성경에서 인신제의가 없어진 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걸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히브리인들은 이미 기원전 18세기에 인신제의를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류학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를 따라서 얘를 바쳐야지 내가 사나. 아브라함도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 하갈 처리하는 거 보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문화권에서 이제 그걸 인신제의를 바쳐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바치러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을 못 바치고 어서 자기 현타가 왔겠죠. 현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세요? 말해서 설명해. 현실을 이렇게 자각하는 타임 뭐 이런 거죠. 맞아요. 현타요? 네? 현타.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불킥이지, 이불킥. 내가 어저께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러고 이불 막 차는 거예요. 막 이불 차는 거 이불킥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걸 요즘 뭐 게임에서 나온 용어인지 뭐 젊은 커뮤니티에서 나온 용어 현타라 그래, 현타. 그러니까 현타는 한국에서는 중년 아줌마들도 많이 써요. 요즘요? 오. 중년 아줌마들 글 올린데 보면 맨날 현타가 왔다 그러는데. 현타가 왔다. 저도 써먹어봤어요. 그러시구나. 개무씨 처음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듣긴 들었는데요. 네. 저는 그런 의미를 좀 현실 왜 이렇게 갑자기 깨어난다는 거 현실 좀 긍정적인 의미 아니에요? 아니, 이불킥 맞죠? 이불 그게- 킥이랑 좀 다르지 않나? 그게 두 가지로 긍정적으로 쓸 해석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약간 현실을 깨닫는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 말로 주제파. 주제파 그래야지. 근데 그런 건 지금 약간 신앙적인 부정적인 용어고 건데. 어떤 뭐 자각의 순간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군요. 그렇게 수고한 건 아니죠. 현실이 사망탕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현타가 왔던 거지.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유럽의 국가들이 남의 나라 쳐들어와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뭐 가톨릭을 심는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 전통 문화라고 해서 그것이 꼭 그렇게 그래도 죽여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이런 말 하기 참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나도 바타요 같은 거야. 근데 바타요 막 그런 말 하는데 이게 진짜 오히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의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도 오히려 자기 걸 다 증의하는 행위라. 그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 증여로 제가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예. 제가 대학교 때 인류학 강의를 들으면서 예, 거기 이 많이 나오죠, 내용을 이제. 들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거에 대한 거 들었고 희생제의도 이제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그 문화권 내에서 가장 좋은 가장 소중한 거를 주는 거죠.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심청전도 그렇게 또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순수 증여는 아니구나.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조건이 달린 거니까 심청은 그냥 순수하게 차라리 그냥 버리지 마트를 버리지. 그 심청은 언제죠? 시대 배경이? 희미하죠 좀. 주장된처럼 시대 배경 확실하지 않죠. 뭐 트루 스토리에 베이스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굳이 근데 문화적으로 뭐 그것이 조선시대 때 가능한 얘기인지 그게 저도 청나라 상인들에게 쌀을 청나라란 말이 나와요? 그럼 조선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조선 후기네 그것도 중후기네. 청나라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내가 아주 어렸을 때라 좀 기억이 희미한데 우리도 청나라 대충만 알잖아. 다 읽은 사람 별로 없네. 시장전도 그렇고. 그 왜냐면 판소리로 내려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교과서에 조선시대에. 잠깐 쉬었다 하겠어. 한국에 그 서쪽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는 신화를 깨부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쉬는 시간에 이성으로 모든 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감정의 동물이냐 그것도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소중한 거지만 또 그 나름대로 역할이 다 있고 그것이 다 이성내만 의지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체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다 어떤 증여나 이런 것과 관계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종,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른 평범과 다른 것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야말로 우리의 깊은 사유의 대상이 된다. 왜 저렇게 이단이 되었을까? 이종이 되었을까? 꼭 동종교배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이종이 되었을까? 그런 것도 이제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있어야 하는 세계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구별했고요.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오히려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있어야 하는 세계는 의무의 세계죠. 참 이게 의무의 세계고요. 유교에서도 이게 있어요. 소당연의 세계죠. 소당연. 당연히 있을 소자고요. 이거는 소당연이고 이제 있는 그대로의 세계. 이거는 소이연이라고 불렀거든요. 유교에서. 그래갖고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이제 조선 말기 양반들이 기독교 교리를 잘 몰랐던 게 소당연과 소이연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야, 그거 자연스러운 거야. 그걸 꼭 배워야 하니 하는 게 이제 양반들의 입장이었고 그들이 이제 만약에 무슨 카톨릭 신부나 개신교 목사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율법으로 있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저 돌상문들 아니야? 당연한 거를 왜 소당연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must, should의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 것과 잘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걸로 이제 순교가 일어나는 것이고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바타유는 바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줘야 되고요. 이게 이제 바타유인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실은 말하기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 유교의 고민처럼 당연으로 볼 것이냐 자연스러움으로 볼 거냐. 그 이분은 이건 약간 윤리 쪽이라면 이 사람은 현상 쪽이죠. 근데 이 철학의 현상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현상학이라면 무슨 뒤에 뭐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가 있고 무슨 윤리가 있고 그런 건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왜 그것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자. 그게 현상학이거든요. 그게 좀 발전해서 종교 현상학이라는 게 굉장히 현상학 분야 중에서는 모든 학문에는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게 다 붙잖아요. 앞에 종교현상이 뭐. 그런데 이제 현상학 쪽에서는 종교현상학 분야가 제일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시 종교다, 뭐 토인들의 종교다 이러면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현실 속에서 좀 무엇을 하느냐 그걸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종교 현상학이 있고요. 바타는 이렇게 현상 쪽과 윤리보다 현상 쪽과 있는 그대로의 세계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보다는 있어야 하는 세계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좋아했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저걸 당의 존재 이렇게 맞아요. 그거 같은 거. 네, 거기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소당형 소위원회에서 유교의 오래된 그 철학적 고민이죠. 그리고 1914년에 이제 무신론자가 된 후에 참 재밌는 게 니체와 해겔에 빠져들었는데요. 니체에 빠져드는 건 이해가 되죠. 약간 이렇게 뭐 개통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짜라투스라도 개통 없이 막 산속에 살잖아요. 개통이 없는 것은 비슷한데 또 재밌는 게 그 해겔에 빠져드는 것도 참 재밌어요. 참 해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니체와는 정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인데 정반한 뭐 논리적으로 뭐가 정리되는 걸 좋아하고 절대 정신이라고 해서 최종의 어떤 귀착되는 최고의 정신 세계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왜 맞을까를 고민해봤어요. 근데 기독교 현상과 뭐 세계인가 그런 해결 우리말로는 잘 번역이 돼 있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책이 있는데 아까 제가 낮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책에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책을 읽다 보면 해결의 책인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바타유의 에로티즘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마 시간적으로 훨씬 해겔이 윗사람이죠. 바타유보다는. 그러니까 아마 그 해겔로부터 해겔이 고민했던 그런 에로티즘 상호 교류의 관계 사실 정반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반합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반을 품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 안에 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도표로 그리면 정반합이 되지만 그 변증법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하나를 안에다 품는다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해제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뭘 가지고 해결의 그 책에서 바타유의 그 에로티즘의 냄새가 훨씬 난다고 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닐까. 나를 품는 거. 아까 그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영혼을 품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이제 교류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에로티즘적인 세계관이 결국은 증여의 세계관이고 그것이 올라가다 보면 해결처럼 어떤 절대 정신의 관계도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저주의 목에 있는 부분을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에로티즘에서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런 말도 해요. 당신은 그런 요즘 그 에로티즘에서 쓰는 말이 뭐 오르가즘이니 그런 말을 잘 안 썼겠지만 그런 것을 상상될 수 있는 말을 해요. 이제 바타유도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서로가 자기 것을 다 내어주고 하나가 되면서 증여하면서 그 순간에 합일이 되고 그것이 최고의 경제를 맛본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비지라고 말을 써요. 비지. 그러니까 지식 아닌 지혜. 이런 말을 쓴 것이. 그 단계에 되면 이제 모든 걸 끊긴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또 교류하는 사람이 누구냐? 락강이에요. 락강. 락강은 우리 뭐 말씀드렸잖아요. 락강. 정말 락강에서 모르면 그냥 어디가 행세를 못할 정도로 락강은 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락강과도 교류를 했대요. 근데 락강과 교류한 이유가 락강도 당시는 프로이드 그 심리학의 정신분석학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락강도 당시는 비주류 지금은 락강이 완전 뭐 죽고 나서 주류가 됐죠. 오늘 모든 어떤 학문에도 락강을 안 끌어들이면 안 되니까. 근데 당시는 비주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주류끼리 친했던 건데 락강에도 그런 게 나오고요. 여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죽음 충동. 이거를 경험을 해야지만 지식은 지식인데 지식이 아닌 것, 그 아주 최고지, 그야말로 불교 선불교 속에 얘기하면 선정이라는 게 있죠. 선정.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선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것, 제자리를 찾는 것. 근데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심전심의 세계고 그야말로 뭐 분리문자, 문자로 설명이 안 되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는 건 지혜의 세계죠. 지혜. 지식의 세계인데 이게 분리문자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지. 불지식이라는 거지. 비지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천이론도 비슷해요.
바타유가 불교 공부 좀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음 충동, 락강 이것이 바로 에로티즘적인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뭐 극한의 순간에 뭐 여성의 표정이 이그러진다든가 그런 것들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거기서 마지막에 합일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최고의 경제를 맛보는 것처럼 우리가 다 내어줄 때 세상의 문명도 안정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왜 저주의 몫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매춘이나 이런 희생제 이런 걸 당시에 이제 저주의 몫으로 본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성적인 것까지 왜 저주의 영역에 넣었을까? 그러니까 그건 또 자기 자랄 때 그 트라우마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가 매도에 걸려서 장님이 되고 했으니까. 그에게는 성은 분명히 어떤 새로운 진리에 도달하는 그거라고는 자기가 논리적으로는 만들어냈지만 이론을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식 속에는 저주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바타의 의식 속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제가 위키피디아 좀 보봤는데 네. 바타유가 락강하고 같은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요 또? 네, 바타유의 첫 번째 와이프가 이혼하고 나서 그 여자가 락강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 좀 근데 그 여자가 여배우예요. 실비아라는 프랑스 여배우인데 약간 오드리 헵번 비슷한 그런 필인데. 그러니까 락강의 두 번째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여자의 입장에서 두 여배우의 번째가 그런- 남편이죠. 그럼 바타유도 바타유는 공식 결혼 두 번인데 그 사이에 아예 거기 공식적 프로필에 동거가 두 명이 또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동거한 여자는 또 금방 또 죽고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하여간 여자 그게 나이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위키피디아 나오고 나무위키가 정확할 때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까지 잘 설명해더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하나 있죠. 비슷한 얘기가. 우리나라예요. 네. 그 이상의 이상. 그 부모님. 부인이 김규환 씨의 부인이 됐잖아. 그렇죠. 그것도 묘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첫 번째 부인이 나중에 이혼한 게 누구냐면 그 서양화가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김한기. 아니 김한기 전에 서양화가 있어요. 구본웅인가 있어요. 그거의 그 사람의 누인가 그래요. 그 첫 번째 부인이. 근데 이제 금홍아라고 하는 옛날에 김수철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여러분들? 제 또래 가수 있어. 네, 방방 뜨거워지. 키도 작은데 방방 뜨는 그 친구가 저기 구화백으로 나오고 김갑수가 이상으로 나온 금홍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 거기서 이제 같이 둘이 친하고 이제 그 첫 번째 부인이 그 구화백의 누인가 여동생이었는데 그 이상이랑 헤어지면서 김환기가 김환기 화백이랑 결혼했죠. 김환기 화백이 뭐 우리나라 뭐 화가상 뭐 제일 그림이 제일 비싸요. 왜 서양하고 제일 비싸? 그 김환기의 아내가 됐죠. 사실 그렇게 또 유명한 케이스가 있는데 가수 존 바이즈 있잖아요. 도나도나. 네, 그분이 원래 밥 딜런하고 커플이었는데 이제 헤어지고 나중에 스티브 잡스하고 사귀었어요. 스티브 잡스하고? 네, 애플 스티브 잡스랑 사귀었는데 근데 나이 차이가 여자가 한 10살이 나는데 스티브 잡스가 워낙 밥 딜런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인이었던 여자를 어떻게 해갖고 하여간 둘이 사귄 거예요. 물론 아직 헤어졌지만. 그래서 그때 존 바이즈가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 앵커가 너는 스티브 잡스랑 밥 딜런 두 사람의 나체를 본 유일한 여자다 그랬더니 맞긴 하지만 동시에 본 건 아니다라고 좋다고 그랬어요. 그 이제 이상은 그래서 이제 어디 폐배에 걸려갖고 황해도 어디에 이제 온천에 가는데 그 동네에 있는 작부집에서 기생 금오미를 만나요. 이지은인가 이재은인가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배우 있었어요.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어요. 네. 자살했나 그랬죠. 자살이 같지 않고 아파서 그 배우가 이제 금홍이 역할로 나오는데 그 시화예요 그거는. 그래 거기서 이제 동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상이 원래 자기 큰아버지한테 양자로 들어가서 큰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큰아버지한테 돈을 빌려갖고 다방을 차려요. 그게 이제 제비라고 하는 다방이에요. 제비라고 하는 다방을 차렸는데 다방에다가 금홍이를 앉혀놨어요.
근데 뭐 아무래도 지보기에는 뭐 섹시하고 했을지 몰라도 보면 저걸 거 아니에요. 저기 촌년이 저기야말로 황해도에서. 그러니까 다방 장사도 안 되고 이상은 맨날 자기 친구들 그 무님들 뭐 다 불러다가 술 먹고 하니까 장사가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금오이가 매춘을 시작을 해요. 이상이랑 동거하는 방에서. 그럼 이상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 통도 있었을 테니까 갈 데가 없어서 자기 친구 집에 가요. 그게 누구냐면 박태원이에요. 봉준호의 외할아버지. 여러분들 구글 이미지 검색해보면 박태원이랑 도시의 하루. 네. 근데 우리 문학사에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뭐 정무는 또 작가가 하나 있는데 그 다음 이제 금오이랑 헤어졌어요, 이상이. 오늘 왜 이 얘기, 에로티즘이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상이 헤어지고 나는데 또 큰아버지한테 손을 내밀라고 돈을 빌려가지고 요번엔 카페를 차렸어요. 그 당시 일제시대 때 그게 유행했던 거예요. 이제 좀 부잣집 자식들이. 여러분들 예전 배우 중에, 할머니 배우 중에 복혜숙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예. 근데 복혜숙 씨도 다방 마담 출신이에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냥 뭐 다방 마담의 직위가 높아서 부끄러운 게 아닌 건 아닐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냥 딴따라라고 보고 낮춰 불렀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지. 너무 잘 맞는 거지. 그 정도로 이제 일제시대 때 그게 일제강점기 때 유행했는데, 스루라고 하는, 이상의 스루라고 하는 이제 그 카페를 차려요. 그러면 스루라는 건 일본말로 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학. 근데 거기 여급을 하나 이제 고용을 했는데 그 여자 이름이 권영이에요. 근데 인터뷰하는데 이 사람이 학벌도 없어, 권영이라는 사람이. 근데 인터뷰하는데 이상 앞에서 내가 막심 고리끼, 러시아 혁명기의 작가죠. 어머니로 유명한. 내가 고리끼 전집을 다 읽었다 그러는 거야. 이상이가 반한 거지. 이 인텔리도 그게 약점이야. 그냥 누가 직접 읽었다 그러고 그냥 반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여급으로 고용을 해요. 근데 그 집에 출입하던 정 누군가가 그 이름은 기억 안 나요. 그 작가인데 그 사람한테 이제 눈길이 간 거야. 그 권영이한테. 그 여급의 이름이 권영이에요. 권영이랑 그 정 작가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상은 죽었지, 이제 폐뼈하고 젊은 나이에. 그리고 월북을 해요. 그 권영희 씨와 그 정무선 작가는 월북을 하면서 거기서 북한에서 공은 이제 작가가 됐는데 남편이 거기서 또 죽어요. 이제 이번에는 그 정 작가가 그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박태원도 월북을 했거든. 박태원이랑 결혼을 한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영이는 3명의 남자의 뭐 동시에 봤을 수도 있어. 당시 이상의 그걸 보면. 한수위지. 우리 존 바이에즈보다 권영희 씨가. 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저기 사실 사장님하고 저하고 관계는 네.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신데 네. 저희 회사 왔다가 제가 이제 체크를 드리러 갔더니 돈 받을 생각을 안 하시고 어떻게 그 책꽂이에 김수영 씨 집이 다 있어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되겠는데 김수영 씨의 경우는 자기 와이프랑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6.25가 일어나가지고 인민군한테 이 사람 끌려가고 네. 그래서 다시 어찌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와이프가 자기 선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하니까 전쟁 끝나고 또 다시 와서 김수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김수영이 지금 지금의 지위로 이렇게 일찍 죽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유명해지면 사실 그 와이프가 엄청 똑똑하고 사실은 굉장한 사람이 그 사후에도 엄청나게 그렇죠. 그걸 많이 했어 사업을. 사실은 자기가 내가 볼 때는 더 뛰어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90세 넘었나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그 시인들의 세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상하게 얘기가 그쪽으로 가면 뭐 이건 녹화해도 될 것 같아. 에로티즘 얘기인데 뭐. 안 꺼도 돼. 네. 새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그 막스 운동을 하던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새 여인인데 거기에 그 박헌영의 첫 번째 와이프가 박헌영이 죽었다고 같이 공산주의 운동하던 또 다른 공산주의 운동사에서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양반이 이 여자 워낙 이쁘니까
박헌영 뭐하네요? 와이프로는 주세죽. 근데 맞아, 주세죽이다. 주세죽인데 어떻게 그 옛날 여성 이름을 주세죽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 미인이고 피아니스트고 그 그때 당시에. 한번 구글 검색해보시면 진짜 이뻐요. 주세주. 그래갖고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얘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남자는 다른 여자가 있었어. 그 경성의 3명의 트로이카 공산주의 여성 중에 또 한 명이었어. 허머라고. 근데 이분은 조금 당시 기준으로 좀 안 생겼어. 퉁퉁하고 좀.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주세주한테 이제 속된 말로 좀 그렇게 해갖고 결혼을 했어. 근데 나중에 박헌영이 이제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일본에 끌려가서 고문받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내야죠. 그 다시 주세주기가 박헌영하고 또 결합하지 않았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전에 애를 하나 낳았어요. 네. 근데 그 딸이 왜 한번 한국 또 오고 그랬었죠? 지금 뭐 한국말 전혀 못하고 이제 러시아 여성이 돼가지고. 발레리나. 하여튼 성적 이제 프랑스에 가면 라스코라고 하는 동굴이 있는데요. 라스코 벽화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바타유가 거기서 처음으로 자기의 철학적 기초를 쌓고 놀랬답니다. 라스코 벽화에 대한 책도 쓰고요. 이 책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번역서가 아니라 저서니까 이 유기환이라는 분이 머리 말고 자기도 그래서 한번 가봤다는 거지. 근데 진짜 놀랐다는 거지. 그 이제 그건 내가 검색을 해봤어. 라스코 벽화 검색을 해봤더니 한동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은 뭐 고고학하는 그런 증명서가 있어야만 들여보내고 지금은 그 옆에 동굴 하나 파가지고 똑같이 재현을 해놓는데 관광객이 가는 거예요. 이분이 본 거는 아마 재현 관광을 본 것 같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원시 예술의 첫 시작이고 만해 아까 바바가 이제 현대 미술의 완전히 이제 종착점이다 이렇게 뭐 그 당시로는 뭐 만해밖에 없었겠죠. 그 만해를 그러니까 뭐 이미 한 100여 년 전이니까 만해를 이렇게 썼고 그래서 만해 책은 제가 한번 읽어서 여러분하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담아놨습니다. 하여튼 그분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우리 바타유가 주장하는 거는 결국 이 태양 에너지 또 이 물리학까지 가더라고요. 태양 에너지는 무상으로 모든 인류에게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항상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과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과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징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풀지 않으면 폭발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증여가 되는 거고 종교적으로는 희생제가 되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푸는 거. 에너지 과잉으로부터 우리가 풀어야지 아니면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샬 플랜이라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그 유럽의 가난해진 국가들, 전쟁에 피해를 많이 입은 국가들 도와주는 거 마샬 플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미국이 당시 2차 대전에서 뭐 2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가장 혜택을 받은 나라는 미국이니까 본토는 공격당하지도 않았고 2차 대전 때 그나마 뭐 진주만 당하겠지만 본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2차 대전 2번의 세계전 대전 이후에 제일 혜택을 본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이 이제 부가 많고 잉여가 많다. 잉여란 말도 많이 써요. 잉여란 말 많이 써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잉여 재산을 이렇게 푸는 건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 그러지 않았으면 대부분의 잉여를 안 풀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안 일으키고 많은 나라를 도와준 거는 뭐 잘했다. 근데 그거는 오늘날의 미국을 모르고 안 들어갔대. 6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사실 뭐 이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통일운동 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또 그것도 불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전쟁까지는 해도 미국이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전 통일운동 하는 분들하고 많이 아니까 이것도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미국이 이 한국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있었다는 거. 자기들 나름대로의 명분. 그러니까 뭐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아시아에서의 자기들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든지 어쨌든 명분이 있었다는 거지. 한국전쟁은. 조심스러운데 이제
통일운동하는 거. 야, 이 미국이 우리 침략한 거지. 남교회 들어 그러실 거야. 남쪽 교회를 들어 그러실 거야. 근데 그거도 확실한 것 같아요. 월남전에 나온 미국이 아무런 명분이 없었어요. 그거는. 진짜 그거는 완전히 진흙판 똥통방에 욕망 하나로 끼어든 거고. 그것이 이제 아프가니스탄까지 이어졌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바티가 그건 잘 봤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폭발한다는 거지. 잉여가 남아 돌면. 그런데 이 전쟁은 뭐냐면 지금의 전쟁은 사실은 소비하면서 더 부유해지는 전쟁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전쟁을 하면 예전은 그래도 뭐 지들 뭐 재산도 축나고 자기의 나라의 국고도 축나지만 지금 뭐 미국이 뭐 다들 미국을 비난하기 위해서 뭐 아프가니스탄에 몇 조 달러치 뭐 무기를 다 버리고 왔냐. 근데 미국이 뭐 코나 뭐 지금 어떤 뭐지 하여튼 그냥 그렇게 써 눈 한번 보겠어요. 다들 눈 흠칫 안 보고 이건 신경도 안 쓰겠죠. 그게 2차 대전부터 사실 경제공황이 해결된 게 2차 대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서 해결됐지 무슨 그 정책을 바타이어도 요금은 잘못 본 것 아니라. 같아. 그러니까 맞아, 그거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이 오히려 전쟁을 통해 극복된 거예요. 그때는 네. 그들이 과잉의 시대도 아니었거든. 오히려 그 월스트리트 사태가 그 대공황 사태가 오히려 궁핍해서 나온 거니까 증권이 그게 오히려 잉여되고 과잉되고 주식시장이 그러면서 폭발한 거지. 그들이 뭐 남아돌아 그러니까 뭐 전쟁을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이제 획득을 한 거죠. 재화를 2차 대전 통해서. 좀 바타이어도 조금 요즘 신자유주의 그 모순은 못 봤던 것 같고 못 봤을 리가 당연하고. 그래서 뭐 증여를 그렇게 풀어나간 건 좀 독특하긴 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에로티즘을 그 너무 정말 에로티즘으로만 접근해서는 문제가 아니다. 다음 주에는 에로티즘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뭐 이북으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아니면 또 이렇게 요약서를 중심으로 한번 에로티즘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정식으로 에로티즘을 분석하는 거죠. 이제 저주의 몫이라는 책에서는 왜 이제 에로티즘이 이렇게 경제와 관계가 되고 문화와 관계가 되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었다면 에로티즘이라는 책은 에로티즘 자체의 그 내용에 더 깊이 들어가는 책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